압구정동 야타족들 다 죽이지 못한 게 한입니다. 1994년에 대한민국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남자의 그런 성특한 외침이었죠. 네, 맞아요. 뭐 사죄나 반성은커녕 살인을 더 저지르지 못해서 후회한다니 정말 그 말 자체가 충격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공포와 질문, 지존파 사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의 끔찍함은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단순히 사건을 되짚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또 당시 우리 사회는 뭘 놓치고 있었는지 그 깊은 곳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1994년은 여러모로 좀 특별한 해였어요. 그 88 올림픽 이후의 경제 성장의 어떤 단맛, 여기에 좀 취해 있었고 잘 살아보세 이 구호가 여전히 좀 힘을 얻던 그런 시기였죠. 아, 그렇죠. 뭐 김건모의 핑예 같은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짜장면 한 그릇이 한 1,700원 그 정도 하던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서울 강남 압구정동 중심으로 한 오렌지족, 야타족 이게 그 시대의 화려함을 딱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명품 소비하고 하룻밤 유흥비로 막 몇백만 원씩 쓰고.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선망의 대상이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깊은 박탈감, 또 분노의 씨앗이 되기도 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밝은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더 짙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지존파는 그 가장 어둡고 좀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을 증오한다 이런 강령을 내걸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안긴 이들의 이야기는요. 단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글쎄요. 우리 사회가 좀 외면했던 어떤 절규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이야기의 중심, 리더였던 김기환. 이 사람은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오히려 좀 평범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어요. 그 전남 영광의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인데 초등학교 때는 반장도 하고 중학교 때는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로 머리도 좋고 꽤 성실한 학생이었대요. 아, 정말요? 네, 주변의 기대도 상당히 컸다고 하고요. 아니,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네요, 그럼. 근데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극단적인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건 역시 가난으로 인한 좌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거죠. 아,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가 느낀 게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구나. 뭐랄까 부모 배경?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구나. 이런 현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약속 같은 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하는 어떤 배신감 같은 거요? 그렇죠. 그게 그냥 개인적인 좌절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대한 아주 극심한 분노, 증오로 이제 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은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뭐랄까 동력이 된 거군요. 1993년 4월에 대전에서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들만의 강령을 만들었다고요. 이름은 그 홍콩 영화 지존무상에서 따왔다고 하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 자기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핵심 명분이 된 거죠. 네. 둘째, 각자 10억 원씩 모을 때까지 범행한다. 당시 10억 원이면 일반인들은 뭐 상상하기도 힘든 거액이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었죠. 사실상 범죄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끝없는 복수를 예고한 셈이죠. 그리고 내부 통제를 위한 조항도 있었잖아요. 배반자는 처형한다.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조직원이 살해되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이 강령은 참 그들의 좀 뒤틀린 시각, 세상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이 강령은요, 단순한 규칙 그 이상이었어요. 스스로를 가진 자를 심판하는 정의의 사도, 뭐 이런 식으로 세뇌하고 살인이라는 그 극단적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좀 무디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장치로 작용한 겁니다. 끔찍한 범죄를 무슨 사회정화 이런 명분으로 포장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 동조할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찾았을까요? 김규환이라는 사람의 카리스마가 그렇게 대단했던 걸까요? 멀리서 찾지 않았어요. 대부분 김기환의 고향, 그 전남 영광 출신의 가난한 친구나 뭐 손후배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강동은 김연양,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뭐 이런. 아, 다 고향 사람들이었군요.
네.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학력도 낮고 전과 기록도 좀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분노나 패배감 같은 게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네, 집중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괴물이 되기 전에 우리 사회에 관심 밖에 있던 청년들의 어떤 신음소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결성한 그들이 범죄를 실행할 근거지. 그러니까 아지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김기환 고향집 지하에 말 그대로 살인 공장을 만들었다고요. 네, 전남 영광의 외딴 농가였는데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집이었는데 그 지하실은 정말 치밀하게 개조가 됐었죠. 쇠파이프로 직접 용접해서 만든 감금용 철창도 있었고 시신 소각하려고 벽돌로 쌓아 올린 소각로까지 와, 납치, 감금, 살인, 증거인멸까지 이 범죄의 전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장을 본 형사들이 이건 뭐 인간이 만든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드러나잖아요. 이 끔찍한 시설을 만들고 또 뭐 총기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범행 도구를 구입한 자금, 이걸 어떻게 마련했냐는 거죠. 부자 증오를 외쳤으니까 뭐 부잣집이라도 털었을까요? 아, 전혀 아니었어요. 그 돈은 막노동이나 아니면 좀 잡다한 절도 같은 걸로 마련했어요. 아, 정말요? 네. 부자들을 심판한다는 그 거창한 명분과는 너무 다르게 그들의 시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경멸하던 그 사회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루어진 어떤 생계형 노동 그리고 범죄였던 거죠. 사회 최하층에서 번 돈으로 사회의 상류층에 대한 복수를 준비했다. 이 모순 자체가 그들의 좀 혼란스러운 내면 또 명분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지트가 완성되자마자 첫 번째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근데 그 희생자가 그들이 징후하던 부자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배신자였다고요. 네, 1993년 8월에요. 조직원 중에 송봉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20살이었는데 이 친구가 지존파 계획의 어떤 잔혹함을 알게 된 후에 두려움을 느껴서 조직을 나가려고 했던 거죠. 네. 하지만 배반자는 처형한다는 그 강령에 따라서 다른 조직원들한테 붙잡혀서 살해당하고 안매장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조직원 모두를 살인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족쇄를 채운 일종의 피해 서약 같은 거였죠.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내부 결속을 그렇게 다진 후에 드디어 외부를 향해서 칼날을 돌리게 되는군요. 근데 첫 번째 외부 희생자 역시 그들이 내세운 명분과는 거리가 멀었다고요. 네, 1993년 7월인데요. 충남 논산에서 길 가던 23세 여성 최미자 씨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집단 성폭행 후에 살해하고 안매장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김기환이 이 범행을 다른 조직원들한테 살인 시범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최미자 씨 역시 부유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던 그런 평범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진 자에 대한 응징, 이건 처음부터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그냥 약하고 좀 손쉬운 대상을 상대로 폭력성을 분출했던 거네요. 이 사건이 지존파 범죄의 본질, 그러니까 계급투쟁이라는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어떤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94년 9월 추석을 며칠 앞두고는 당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 그랜저 승용차를 노린 거죠.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소기업 사장 소모 씨 부부가 표적이 됐고요. 네, 그들은 소 씨 부부를 납치해서 영광 아지트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고 남편 소 씨가 아내를 살리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8천만 원을 구해서 전달했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결국 부부는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여기서 또 김연양의 그 인육 섭취, 인간성 말살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까지 벌어지죠.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이런 그의 진술은 당시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더 섬뜩한 거는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날 밤에 아지트 마당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동네 사람들이랑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사실이죠. 와,
죄책감이나 어떤 인간적인 고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거 뭐 완전한 괴물의 모습인데요. 바로 그 부부 살해 사건 며칠 전에 또 다른 납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결국 지존파 몰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 그 생존자가 있었던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9월 8일 새벽이었는데요. 경기도 양평에서 밴드마스터 이종원 씨하고 그의 여자친구 이선영 씨 가명이 역시 그랜저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치된 거예요. 그 그랜저가 중고였다는 사실도 몰랐겠죠, 그들은. 이종원 씨는 살해되고 교통사고로 위장됐고 이선영 씨는 아지트에 감금돼서 시중을 들게 됐잖아요. 여기서 지존파가 이선영 씨를 완전한 공범으로 만들려고 시도까지 했다고요? 네. 소 씨 부부를 살해할 때 이선영 씨한테 공기총을 쥐어주고 강제로 쏘게 했어요. 만약에 그녀가 나중에 신고하더라도 살인 공범으로 엮어서 입을 막으려는 아주 악랄한 계획이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선영 씨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오죠. 김현양인가요? 그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잘못 다루다가 폭발 사고로 머리를 다치게 된 네, 거예요. 맞아요. 김현양이 치료를 받으려고 이선영 씨를 데리고 영광읍내병원으로 갔어요. 아마 혼자 가기 좀 불안했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감금하고 위협했으니까 그녀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고 좀 얕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존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죠. 네. 김현양이 치료실에 들어간 그 짧은 틈을 타서 이선영 씨가 그의 핸드폰하고 치료비 50만 원을 들고 정말 필사적으로 탈출한 겁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탈출인데요? 근데 탈출한 후에도 택시기사 말 한마디에 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다면서요? 네,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영광 깡패들은 내가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무심코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도 지존파랑 연관된 거 아닐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냥 차에서 내렸대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근 포도밭 평상 아래에 무려 8시간 동안 숨어 있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진 후에야 겨우 용기를 내서 렌터카, 또 다른 택시 이렇게 갈아타면서 서울로 향했죠. 그녀의 손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끔찍한 진실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벗어난 이선영 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줬다고요? 뭐 소설 같다, 관할이 아니다 이러면서요. 네, 당시 경찰의 좀 경직된 시스템, 그리고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자칫하면 정말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이었죠. 네. 다행히 이선영 씨가 지인을 통해서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이었던 고병천 형사님하고 연락이 닿을 수 있었어요. 아, 고병천 반장님. 그분의 직감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선영 씨 증언, 특히 부부를 납치해서 창살에 가두고 죽였다. 이 내용에서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던 중소기업 사장 부부 실종 사건 기세를 딱 떠올린 거죠. 맞아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딱 맞춰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네. 고 반장님은 사건의 심각성을 바로 직감하고 관할 문제 이런 걸 넘어서서 직접 수사팀 5명이랑 이선영 씨를 데리고 권총 3자루만 딱 챙겨서 영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직의 관행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검거 작전은 의외로 좀 싱겁게 끝났다고요? 네, 약간 허무할 정도였어요. 부두목이었던 강동우는 해장국 끓이려고 콩나물 사러 나오다가 형사들 차에 부딪혀서 어이없게 잡혔고요. 허허. 김현양하고 문상록은 강동훈이 다쳤다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파출소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격투 끝에 검거됐습니다. 김현양은 자폭 시도까지 했지만 실패했고요. 네. 아지트에 남아있던 강문섭하고 백병옥은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그냥 체포됐어요.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겠다던 그들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죠. 검거 후에 언론에 공개된 지존파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막 웃거나 나는 인간이 아니다. 김현양. 더 못 죽여 한이 된다. 김기환. 이런 뻔뻔한 발언들을 쏟아냈으니까요. 네, 그 뻔뻔하고 악마적인 모습이 지존파라는 이름을 우리 사회에 완전히 공포의 대명사로 각인시킨 거죠. 재판은 뭐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1995년에 대법원에서 6명 전원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직전에 그들에게서 좀 뜻밖의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종교인들을 만나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남겼다고 해요. 김연양 같은 경우는 세상에 와서야 사랑을 알았다.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백병옥은 집행관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참. 리더 김기환 역시 최후 진술서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들었다면서 눈물로 사죄하고 남은 동생들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카메라 앞에 그 악마적인 모습과 죽음 앞에 참회자,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참 인간의 복잡성을 생각하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게 단순 살인 사건을 훨씬 넘어선 충격이었어요. 계급투쟁을 표방하면서 부유층을 딱 겨냥한 범죄는 그 전례가 없었거든요. 네. 엽기적인 범행 수법 때문에 CNN 같은 외신에도 보도될 정도였고요. 특히 그들의 분노가 오렌지족, 야타족으로 상징되는 압구정 부유층을 향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에 좀 마님했던 어떤 부의 불평등 문제, 상대적 박탈감 이런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던 거죠. 물론 범죄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좀 고도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을 직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존파 사건은 좀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졌어요. 과연 이들은 타고난 사이코패스였을까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엇갈립니다. 표창원 교수님 같은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들이 개인적인 실패나 좌절을 사회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폭력성을 부자 증오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했다. 이렇게 분석하시죠. 네. 첫 희생자가 평범한 여성이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사실 부자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즉 자기 합리화의 극단적인 예라는 거죠. 반면에 또 범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해요. 극심한 가난이라든지 교육기회의 박탈, 사회적인 불평등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김기환 같은 개인이 아무리 분노했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범죄 조직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입니다. 즉, 범죄 자체는 물론 개인의 책임이지만 그들이 괴물로 자라날 수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토양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악마성이 먼저냐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가 먼저냐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6명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존파라는 이름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이자 끔찍한 범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이선영 씨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건 이후 20년 넘게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암 투병까지 겪으면서 여전히 그날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1994년 가을에 멈춰버린 것과 같죠. 그녀의 고통은 이 사건이 결코 과거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존파의 비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어쩌면 사회 가장 어둡고 좀 소외된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절망적인 목소리들을 우리가 외면할 때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난 분노와 증오가 언젠가는 정말 예기치 못한 형태로 우리 모두를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그들의 끔찍한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만약 우리 사회가 전교 5등하던 그 모범생의 좌절에 또 공사판을 전전하던 가난한 청년들의 분노에 조금만 더 일찍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참혹한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